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3월의 첫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에 들어왔습니다. 3월의 첫 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바람은 차지만 햇살에서는 조금씩 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 왠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또 다가오는 봄에 설레기도 하는 그런 해인데요. 저희 경제 돋보기도 여러분께 설레는 방송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달 발표된 1월의 경제 지표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 경제 지표들이 올해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산업 생산이나 소비, 투자와 수출입 등 어느 지표 하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회복세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못한 채 다시 하강세로 접어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1월 산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습니다. 1월의 광공업 생산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1월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7%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2월 마이너스 10.5%를 기록한 이후에 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광공업 생산 감소는 전방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전월보다 7.7%나 줄어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비와 투자도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전월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7.1%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복세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해명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월 산업활동은 지난해 연말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고 설이 작년에는 1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로 옮겨진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가 2, 3분기부터 나타나면 경기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1월까지 35개월째 흑자 행진은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수입 감소에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 폭이 감소가 더 큰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건데요. 수출은 455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보다 10.2% 줄었지만 수입은 더 감소했습니다. 384억 3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면서 작년 1월보다 16.9%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흑자, 결코 반가운 현상은 아닐 텐데요. 수출입 감소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면 수출은 6.6% 증가했고 에너지류를 제외한 수입은 5% 늘어났다면서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들의 해명이 이렇게 이어지지만 지표로 나타난 우리 경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반짝 특수를 탄 2010년, 2011년에 각각 6.5%, 3.7%의 성장률을 보이고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012년 2.3%를 기준으로 2013년에는 3%, 그리고 2014년 지난해에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미약한 상황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위태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 3분기 1.1%를 기록한 이후에 4분기부터 0.9%, 그리고 작년 1분기 역시 0.9%를 거쳐서 세월 후의 충격까지 겹친 작년 2분기에는 0.5%로 낮아졌습니다. 작년 3분기에 0.9%로 다소 높아진 뒤 작년 4분기에는 0.4%로 다시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0%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펴온 정책들 많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벌써 3차례 내렸는데요.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을 뒷받침하려고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갈수록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패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는데요.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현상인 소프트 패치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아예 꺾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실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1분기 수출과 수입의 지표들을 가만히 보자면 1분기 성장률도 기대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경제 지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는 정부 당국의 해명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그 바람처럼 2분기 이후부터는 경기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 시간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현재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3% 올랐던 물가가 작년에는 2%, 올해는 1%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면서 오른다면 물가는 오르지만 상승률은 떨어지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이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물가지수인데요.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가계 등 일반인의 최종 소비 시점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른바 CPI입니다.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일반적으로 CPI의 전년 동기 증감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CPI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디플레이션, 플러스 상태이지만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 및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의 공포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만큼 심하진 않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역시 경우에 따라서 경제 활력 저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 및 디스인플레이션은 종종 물가 하락과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본래의 의미에 더해서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하강까지 의미하는 용어로 확장돼 쓰이기도 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고물가가 조금씩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즉 디플레이션의 전초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로존과 일본의 저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디플레이션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률을 그래도 가장 크게 지속해오던 중국인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1월 인플레이션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하강과 공장의 포화 상태가 최근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심한 디스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1월의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8%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를 하회했고요.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0.8%로 플러스권으로 물가가 나타나긴 했지만 점차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 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말 중국 인민은행은 흔히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1년 만기 대출금리를 종전의 연 5.6%에서 5.35%로 내렸고요. 예금금리 역시 종전의 2.75%에서 2.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선 겁니다. 또 지난달 초에는 지급준비율을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차입 관련 재무 비용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으로 향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한 앱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최근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택배와 관련된 앱들입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으로 무언가 구매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택배 기다리는 것 참 설레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누런색 종이 상자에 담겨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 이 택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앱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배송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택배라는 앱입니다. 스마트 택배는 2년 연속으로 구글 플레이 최고의 앱 베스트 30에 선정된 택배 조회 앱입니다. SK플래닛과 중소기업층 등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하면서 앱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앱이기도 합니다. 국내 32개 택배사를 지원하고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스미싱 경고 기능, 쇼핑 다이어리, 착한 택배 평가 등 차별화된 메뉴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도 확보하고 있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 최대인 32개 택배사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별도의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송장을 등록해서 배송 추적을 시작해줍니다. 또 하나 다른 앱들과 차별화되는 기능은 쇼핑몰에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다양한 쇼핑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 배송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덕분에 아직 송장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배송 목록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택배는 문자 메시지를 불러와 배송 정보를 등록하고 배송 현황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파슬트레이스라는 앱인데요. 파슬트레이스는 역시 국내 32개 택배사의 배송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13개 택배사는 자동 배송 추적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내가 일부러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송 추적을 시작해주는 앱입니다. 다른 택배 초기 앱의 조회 앱에 비해서 광고 유도가 적고요. 초기 실행 시에도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 앱 파슬트레이스. 메뉴 구성이 간결한 만큼 택배 조회 기능에 충실한 앱인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슬트레이스는 깔끔한 메뉴 구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배송정보 조회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앱입니다. 스마트 택배와 동일하게 택배 문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앱에 배송 정보가 등록되고요. 기존의 문자 메시지를 읽어드려서 배송 정보를 등록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택배 파인더입니다. 택배 파인더는 수취자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7개 택배사의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보다 택배사와 제휴한 수는 조금 적은데요. 다른 앱들과는 달리 내가 받는 택배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앱에서 택배 발송을 예약해서 직접 택배를 보내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다소 복잡한 메뉴 구성을 갖고 있지만 택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배 예약 서비스를 통해 택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앱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사를 가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이사 견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택배를 받은 뒤에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요. 운송장 번호로 응모하는 복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포인트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유니세프에 후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상품 후기를 볼 수 있는 후기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정도로 택배 파인더는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 배송 관련 앱 3종, 각각의 특징이 모두 달랐습니다. 스마트 택배는 이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러 차례 추천 앱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고요.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주요 택배사와 쇼핑몰과 제휴를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슬트레이스는 거품을 쫙 빼고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택배 앱 최초로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정반대의 노선을 택한 택배 파인더, 배송 조회 기능 외에 다양한 부가 기능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3가지 택배 앱 소개해드렸는데요. 필요에 맞춰서 좋은 앱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유용한 앱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마트 2014년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매출액은 10조 9천억 원이고요. 이익은 6,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전 매출은 하락세를 마감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영업 규제 및 소비 패턴 변화로 3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됐던 기존전 매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상품 경쟁력 강화의 결실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의무 휴업 소멸 효과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장률 반등도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신규 점포가 평일에 휴업하는 것도 전점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본점 외에도 트레이더스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효율 점포를 전환하면서 포맷 다변화의 일환으로 트레이더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스의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더스 역시 이마트의 차별화된 채널로 자리매김했고요. 높은 기존점 성장률의 신규 출점까지 고려하면 이 트레이더스 서비스의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꾸준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몰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몰은 전년도 매출은 5,2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익은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조금의 손실이 났다는 건데요. 전년도 좋지 않았던 상황의 기저효과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올해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호 센터의 효율 증가와 김포에 2호 센터를 추가하는 등 온라인 전용 센터의 역량 강화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마트의 대표 PL 브랜드 피콕의 비중 확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PL 상품은 매출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마트의 수익 개선 추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종속법인의 부담 무게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마트 연결 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종속법인들도 이제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마트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좀 절절한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황동규 시인의 쨍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행복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것도 같은데요. 특히 황동규 시인의 대표작인 즐거운 편지처럼 간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그런 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 조금 다른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냈는데요. 시 함께 들어보시죠. 쨍한 사랑 노래 황동규 개처럼 꽉 물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개발처럼 뚝뚝 끊어버리고 마음 없이 살고 싶다. 조용히 방금 스쳐간 구름보다도 조용히 마음 비우고가 아니라 그냥 마음 없이 살고 싶다. 저물녘 마음속 흐르던 강물들 서로 얽혀온 길, 갈 길 잃고 헤맬 때 어떤 강물은 가슴 답답해 둔치에 기어 올랐다가 할 수 없이 흘러내린다. 그 흘러내린 자리를 마음 사라진 자리로 삼고 싶다. 내림줄 처진 시간 본 적이 있는가? 개가 꽉 물듯이 꽉 물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나 꼭 갖고 싶은 물건, 그리고 꼭 해내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처럼 꽉 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욕심 때문에 괴로워지기도 하죠. 아예 마음이 없으면 괴롭지도 않을 텐데, 욕심이 생기지도 않을 텐데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 우리도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끊어내는 일, 이렇게 모두에게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 돋보기의 마지막 코너 3분 문학 충전 시간에서는 이렇게 하루 한 편씩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참 좋지만 굳이 챙겨서 읽기는 좀 어려워지는 시, 정말 이렇게 하루에 한 편씩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책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인 만나신다면 시집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사람에게 선물할 좋은 선물로도 시집은 딱 맞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